네, 12차 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요 빅데이터 시스템 수집을 위한 그죠? 하드웨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성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먼저 수집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클라우드를 하드웨어를 이용한다 라고 했고요. 당연히 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신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하는 건데,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먼저 보면 그죠?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하드웨어 쪽을 보면 연산 장치가 있죠. 저희는 지금 이제 센토스로 쓰고 있고요. CPU가 이제 대표적인 연산 장치라는 걸 아실 거고, 인텔과 AMD, ARM 계열이 있죠, 그죠?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처리에서는 우리가 x86 계열의 인텔 CPU 기반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클락, CPU, 클락 주파수와 연산 수행을, 코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코어 개수. 그래서 연산 장치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 장치. 수집 대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장 장치로 임시로 저장하는 주격 장치, 그죠? 보조격 장치가 있죠. 그래서 램과 메모리, 우리가 램에다가 그죠? 램이 이제 주격 장치고,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격 장치를 이제 구성하는데,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용량 하드디스크 또는 하드코어 같은 거죠. 분산 저장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 SSD 가격이 낮아져서 SSD 기반으로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같이 데이터 입출력이 많은 그런 시스템들은 SSD를 사용해서 고성능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연산 장치는 뭐 따로 우리가 서버에 있는 어떤 그런 CPU, 그죠? 그거 하면 되고,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CPU 동작 클락 주파수와 연산 수용을 코어 개수가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에는 뭐 테이프 기반도 있고 디스크 기반도 있고 뭐 메모리 기반이 있죠, 그죠? 테이프는 우리가 옛날에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요즘 뭐 거의 쓰지 않죠. 그리고 백업용으로 이제 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하드디스크가 HDD여서 비휘발성이고, 네, 가장 많이 쓰면서 저렴하죠. 그다음에 SSD, 그죠? 고가이긴 하지만 하락했죠. 그래서 HDD를 SSD로 지금 교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입출력 장치를 보시게 되면 뭐 아시겠지, 그죠? 키보드와 마우스 네트워크 통화 입출력이 NIC 우리가 랜카드 우리가 여기서 설정했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당연히 IP 버전 4와 IP 버전 6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통신 용량, 속도에 따라서 외부 통신 포트를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이상의 속도 제공을 위해서는 광포트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저장 장치가 있죠? SAN이나 NAS가 있죠. 그죠? 네트워크 저장 장치. 서버의 이제 물리적인 구조의 어떤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장착 가능한 디스크 개수가 제한되죠. 그리고 저장 용량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하는 그 원하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장하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저장 장치는 우리가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어태치드 네트워크가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어태치드 네트워크가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지죠. 네트워크에 장착되어 있는 스토리지 NAS. 여기 이제 장단점들이 있고 이것들은 뭐 구글을 하게 되면 둘 다 이게 네트워크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이고요. 이건 광채널 SAN 광채널 얘는 이더넷 기반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처리하고 얘는 파일 단위로 처리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일반 디스크로 인식되고 얘는 파일 서버로 인식하는 그게 디스크가 인식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 얘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저장 장치 얘는 콘텐츠 서버라든가 비정형 데이터 저장하는 그런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보게 되면요. 운영체제는 반드시 리눅스와 윈도우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네.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하드웨어를 자원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통신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보안, 장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는 당연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여기 이 서버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파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클라우드 하드를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CPU와 메모리 이것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명령어는 이게 이제 수집 시스템 구조 파악하는 겁니다. 네. 이게 실습이죠. 네.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 명령어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MI 디코드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I 일단 이 DMI 디코드를 보시게 되면 DMI 테이블 디코더라고 해서요. 그죠? 컴퓨터에 그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테이블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DMI라고 쳐보면 DMI 디코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뭐 별건 아니에요. 데스크탑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의 어떤 약자로 DMI 인코드다.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덤프하는 뭐 그런 명령어인데요. 요거 약자고요. 해봤더니 바이오스 현재 그리고 바이오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요런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거죠. 롬 사이즈, 캐릭터리스틱, 특징,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한 사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시스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가상입니다. 어쨌든 베이스 보드 인포메이션, 보드의 정보 가상으로 나오고요. 실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를 이제 되는데 CPU 클락과 코어 개수를 한번 하면은 CPU로 이제 그립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그립 정규 표현식 이제 파이프로 입력으로 받는 거죠. 얘를 DMI 코드 출력을 받아서 그립으로 그죠? 찾는 건데 정보를 좀 나오게 하는 게 I고요. 옵션 I를 해서 CPU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립에 대한 매뉴얼 보면 I 옵션이 대소문자 무시, 요게 이제 대소문자 무시죠. 이건 오케이스 그죠? 그래서 요거 I는 대소문자 무시다. 그래서 CPU에 대한 거를 다 보게끔 이제 하는 거죠. 대소문자 무시하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가상이라서 뭐 특별히 CPU에 대한 정보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코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아마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역시 램을 치면 되겠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제공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찾아야 되고요. 아마 캣의 프로세스에 메모리 인포죠.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보시면 네, 네, 디렉토리가 얘는 파일이죠. 그래서 VI로 열어볼 수도 있고요. 캣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나옵니다. 토탈 나오고 공간 버퍼 그러니까 얼만큼 썼는가 나오고 캐시 수압 캐시 액티브 수압 토탈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시면서 뭐 충분한 용량이 메모리 용량이 확보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 좀 넣어드릴게요. 여기서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보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파이프로 해서 그립으로 찾아서 대소문자 무시해서 그렇죠 이렇게 메모리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만요. 이렇게 버절박스에서 이거 공유를 윈도우랑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로 서버 1이죠 지금 설정해서 일반에서 고급에서 여기 클립보드 공유
드래그 앤 드랍. 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되네요. 그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용량, 그죠? 수시 시스템의 디스크 용량 확인하는 게 F디스크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로 보게 되면 매뉴얼로 보시면 L 옵션은 네, 아마 리스트 그 디바이스 목록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네, L 옵션으로 보시면 좀 좋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한참 있다 나오네요. 리스트로, 그죠? 네, 리스트로 보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L 옵션으로 보겠습니다. Q로 보고, 네, F디스크. 이 중에서 이제 찾는 거죠. 대소 문자 무시하고, 네, 디스크 쪽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끄돌이 이제 가상이긴 한데 시스템에서 이제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스크 용량 정보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 상세 정보 확인하는 것은 스마트 CTL. 이걸 한번 볼까요? 컨트롤 N, 이게 컨트롤이죠. N 모니터 유틸리티 스마트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시면 좀 더 잘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디바이스의 스카시 디바이스 A라고 하는 그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되니까 스마트 CTL I 대소문자 무시해서 디바이스 스카시 디바이스 첫 번째, 그죠? 요게 봤더니 뭐 하드디스크에 대한 모델, 시리얼 넘버, 네, firmware 버전, 용량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운영체제, 리눅스 수집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를 이제 또 파악해야 되니까 현재 운영체제가 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는 게 cat etc 안에 있죠. 여기 안에 릴리스라는 거죠.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에스터디스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센토스 우리는 6.10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요. 네. 커널 버전까지 확인해 주세요. 주 버전, 부버전, 주 버전, 부버전, 패치 버전까지. 주 버전, 메이저, 마이너가 16이 16이고, 메이저, 마이너 10, 주 버전, 부버전, 패치 버전, 커널 버전까지, 커널 버전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커널 버전은 uname R이죠.
이것도 한번 매뉴얼로 보시면 시스템 정보에 대한 거를 보여줘라 라는 게 유네임이고, R이 커널 버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네임 R로 하시면 됩니다. 요게 운영체제 파악하는 요거랑 요거. 자, 그래서 여기에 커널 버전이 나왔죠. 네. 네, 디스크 파티션, 디스크 파티션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 df죠. df, 우리가 수집 시스템 소프트 설치하기 위해서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 마운트, 스왑 등을 포함하는 어떤 디스크 파티션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때 df의 k, 매뉴얼로 df를 보시면 파일 시스템, 디스크 스페이스 UCC 나오는데, 여기서 F 옵션이 K 옵션을 네, 블록 사이즈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사이즈만큼 나오게 1KB 블록 사이즈로 정보 확인하는 게 DFK죠. 여기 파일 시스템이 나오고 용량이 나오죠. 사용이 얼마큼 되고 있고 얼마가 남았나 이런 것들, 마운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미티를 확인하는 방법은 get config long bit죠. 64비트죠 저희는. 윈도우야 뭐 그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간단하죠. 우리가 시스템 같은 경우 내 PC에서 뭐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정보 그죠? 정보 같은 데 가면은 다 나오고요. 네. 시스템 설정 같은데 또는 장치 관리자 그죠?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작업 관리자에서 이런 프로세스들 확인하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성능 그 다음에 여기 뭐 이게 다 나와 있죠. 사실상 이제 윈도우보다는 리눅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수집 시스템 구성하는 명령어들을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에서도 역시 뭐 아까 했던 방식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디스크 용량 뭐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뭐 그걸 따로 지금 여기서 뭐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윈도우야 워낙 쉬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집 시스템을 이제 하나하나 구성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요거에 대해서 좀 필요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용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에다가 그냥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냥
자, 전용 데이터 수집 기술에 ETL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ETL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TL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데이터 마트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스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과정을 통칭해서 우리가 ETL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PPT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주로 이런 모양으로 좀 많이 그려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죠. 뭐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얘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하는 과정을 이렇게 좀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그리고 데이터 마트, 이렇게 화살표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제도 하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다 라는 거고, 데이터 2, 데이터 3, 추출한다 그래서 extract, 여기서부터 이제 추출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추출하는 거죠, 그죠? 웹에서 뭐 주로 반정형 데이터를 추출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n개라고 합시다. n개. 점점점이 있어야겠죠? 네. 여기 들어가네요. 네. 추출하는 거 extrac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우리가 transform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재하는 걸 로드하다 라고 하죠. 그 사이에 정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정제를 하는 걸 우리가 클렌징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 마트로도 이제 데이터 마트는 부서별로 필요한 어떤 가공을 한 그런 부서별로 필요한 데이터 마트,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에 저장해놨다가 이제 부서별로 또 이제 마트로도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죠. 이런 식으로도 가고, 네. 이렇게도 가고 뭐 그죠? 그래서 추출과 변환 그리고 적재 그 사이에 이제 정제, 변환이 주로 정제. 이렇게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게 ETL 구성도죠. ETL 구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ETL의 주요 기능을 좀 보면은 추출은 익스트랙트는 우리가 소스 데이터로부터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죠?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서드 파티 툴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거고요. 변화는 데이터 결합, 통합, 재구성 및 중복, 데이터 제거, 그 다음에 일관성 확보를 위한 정제, 수행, 그리고 룰 적용, 데이터 표준화 이런 것들을 변환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출 변환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트에 저장하는, 그래서 이제 인서트라든가 딜리트, 업데이트, 어펜드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FTP 좀 볼까요? FTP. FTP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격지에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죠?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델과 TCP/IP 기반으로 파일을 송수신하는 그런 응용계층 통신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최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파일 전송에 있어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큐어쉘을 적용한 SFTP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따로 뭐 이 정도만 정리하고 구성도까지는 우리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FTP를 이제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파일 진라를 이용해서 그냥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쿱이 있죠. 아파치 스쿱. 그래서 스쿱의 정의는 하둡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메인프레임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된 도구죠. 스쿱은 커넥터를 사용해서 MySQL이라든가 오라클, 메인프레임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게 한 겁니다. 스쿱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거기다가 같이 할까요? 네. 12차다라고 하고 여기다 그냥 다시 다른 힘을 저장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스쿱의 구조죠. 스쿱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MySQL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임포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커넥터들 있죠.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 하둡 디스 파일 시스템 커넥터, 카프카 커넥터, 카이트, 뭐 SFTP 이런 커넥터로 임포트와 HDFS는 하이브라는 HBS 아큐뮬러라는 저장소 외에 있어서 임포트하고 가져오고 내보내는 그 중간에 스쿱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요 그림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구조는. 그 다음에 이제 스쿱 특징을 보게 되면 스쿱은 모든 적재 과정을 자동화하고 병렬 처리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벌크 임포트를 지원하고요.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벌크 임포트다 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의 병렬화, 그래서 시스템 사용률과 성능을 고려한
병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입력을 제공합니다. RDB에 매핑해서 HBase와 하이브에 임포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방식의 데이터 인터랙션이 가능해서 자바 클래스 생성을 통한 데이터 상호 작용이 가능합니다. 스쿱의 주요 기능은 스쿱 서버,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리고 FTP 커넥터, JDBC 커넥터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었죠, 그죠? 그리고 임포트, 엑스포트, 잡, 메타스토어, 머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쿱 가서서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을 배우고 스크래파이에 대해서 좀 안 다음에 우리가 스크래파이로 실습을 좀 하도록 진행할 건데요. 자, 먼저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스크래파이입니다. 스크래피라고도 하고 스크래파이라고도 하는데 스크래파이. 요거의 정의는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이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로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정보 처리, 이력 기록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스크래파이 구조를 보게 되면 PPT에서 스크래파이는 이렇게 스파이더와 셀렉터, 아이템스, 파이프라인, 세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이썬 기반이고요. 설정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크롤링 수행 후 바로 데이터를 처리 가능하는 데이터 처리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부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라는 게 뭐냐면 크롤링 대상 웹사이트, 웹페이지 부분을 스크래핑 할 것을 명시하는, 이것도 이제 직접 실습해보면서 할 건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스파이더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떤 부분을 스크래핑 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요거 이제 실습하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셀렉터가 있습니다. 셀렉터. 선택장, 그죠? 웹페이지의 특정 HTML 요소를 선택하는 네, LXN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이템즈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웹페이지를 스크래핑해서 저장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자료 구조입니다. 이걸 좀 나중에 해줄게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 결과물을 아이템 형태로 구성할 때 가공하거나 파일 형태로 저장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세팅은 스파이더와 파이프라인을 동작시키기 위한 세부 설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를 한번 볼까요? 카프카. 이게 스크래파이 특징 및 주요 기능이었고요. 아파치 카프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카는 대용량 실시간 로그 처리를 위해서 기존 메시징 시스템과 유사하게 레코드 스트림을 발행, 구독하는 방식의 분산,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카프카의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생산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커넥터가 있고요. 스트림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카프카의 주요 특징 및 기능을 보게 되면 카프카도 이제 우리가 설치하고 자세히 실습을 하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프카는 일단 신뢰성, 특징 및 주요 기능을 좀 먼저 보면요. 신뢰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메모리 및 파일, 큐 기반의 어떤 채널을 지원하고요. 확장성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와 컨솔리데이션, 팬아웃 플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평점, 스케일 아웃 기능이 가능하고 수집 분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아까 본 소스와 채널, 싱크, 인터프리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안 나오고 주요 기능에 소스 채널, 수채 C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소스는 외부 이벤트 생성 및 수집 영역이고요.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우리가 바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수기의 채널 지정이 가능하다. 채널은 소스와 싱크 간 버퍼 구간이죠. 그래서 채널별로 한 개 싱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싱크는 채널로부터 수집된 로그 또는 이벤트를 목적지에 전달하고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싱크고요. 인터프리터는 수집된 로그 또는 이벤트를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들이고요. 스크래파이, 그 다음에 아파치 카프카, 그리고 까지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반전형 데이터 수집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또 여기서 플럼을 쓸 거고요. 카프카랑 플럼을 이제 우리 쓴다라고. 스크래파이는 비정형. 이거 웹에서 우리가 또 해볼 거고요. 반전형 데이터 기술로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플럼. 아파치 플럼이죠. 우린 요거 이제 사용합니다. 플럼. 플럼은 많은 양의 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해서 집계하고 이동하기 위해 이벤트와 에이전트를 통해 스트리밍 데이터 흐름의 비동기 방식 아키텍처 기반 분산형 로그 수집 서비스입니다. 플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각각에 대한 이제 웹서버나 이런 데서 소스 가져오고 채널로 해서, 그리고 싱크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소스 채널. 요거 이제 카프카랑 플럼이 같이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래서 각각의 기능별로 보면은 발행과 구독 모델이다 라고 해서 카프카랑 같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그 11차 시에 PPT에 보면은 수집 시스템 구성을 플럼과 카프카 이 두 개를 쓰겠다 라고 한 거죠. 데이터는 이런 걸로 하고요. 그래서 플럼의 주요 기능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발행과 구독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해서 메시지 큐와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풀 방식으로 동작해서 부하 감소 및 고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서 렉 결함성한 고가용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분산 처리를 통한 빠른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파일 기반 저장 방식이고요. 데이터를 디스크에 순차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소스와 채널 싱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면 이거죠. 네. 소스는 이벤트를 전달하는 컨테이너고요. 그래서 소스, 채널, 싱크로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에이전트 간에 이벤트가 가능해서 1대1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채널은 이벤트를 소스와 싱크로 전달하는 통로다 라는 거고요. 싱크는 채널로부터 받은 이벤트를 저장하고 전달, 그래서 싱크 대상을 다중 선택하거나 여러 개의 싱크를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스크라이브. 스크라이브는 다수의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단일 중앙 스크라이브 서버와 다수의 로컬 스크라이브 서버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대용량 실시간 로그 수집 서비스입니다. 이 스크라이브의 그 구성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크립트 기반의 스크라이브 API를 활용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고요. 리스너가 있고요. 1차 저장, 2차 저장, 버퍼 저장소 이렇게 각각의 저장하고 HDFS에 저장되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요거의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단 실시간 스트리밍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스크라이브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수집, 다수의 서버로부터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로그를 수집할 수 있다. 확장성은 아파치 스크립트 기반 스크라이브 API를 활용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다양성, 클라이언트 서버 타입에 상관없이 로그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형성으로 우리가 단일 중앙 스크라이브 서버와 다중 로컬 스크라이브 서버를 구성하고, 중앙 스크라이브 서버 장애 시 로컬 스크라이브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중앙 스크라이브 서버 복구 메시지 전송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처과라는 게 있는데요. 아파트 처과. 초과는 대규모 분산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해 에이전트와 컬렉터죠. 컬렉터 구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입니다. 초과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그, 에이전트, 컬렉터, 데이터 싱크, 구조화된 저장소. 이렇게 초과의 주요 기능을 보게 되면 HDFS 연동이 되고요. 실시간 분석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청크 단위로 처리합니다. 어댑터가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청크 단위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아까 본 대로 에이전트와 컬렉터 이렇게 있죠. 에이전트는 어댑터를 포함해서 어댑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컬렉터 페일오버 기능과 체크 포인트를 통해 데이터 유실 방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컬렉터는 에이저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HDFS에 저장하고, 여러 에이전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단일 싱크 파일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는 아카이빙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처관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카이빙은 컬렉터가 저장한 로그 파일에 대해 시간 순서로 동일한 그룹으로 묶는 작업 수행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정렬 작업을 수행하고 하둡 시퀀스 포맷으로 저장합니다. 여기도 이제 시퀀스인데요. SE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디먹스랑이 있는데요. 로그 데이터를 파싱해서 키밸류 쌍으로 구성되는 처과 레코드를 만들고 하드 파일 시스템의 파일로 저장하는 게 바로 디먹스입니다. 이렇게 처과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란 매니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둡과 하둡을 먼저 깔아야죠. 그리고 아마 데이터 에코시스템 하둡에 대한 기본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하둡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그거를 다음 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가겠습니다. 네.